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1년 10월 11일 오전 6시. 일본 시가현 오츠시의 한 맨션에서 아들과 아내를 둔 집안의 가장이었던 중년 남성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오전 7시에 이 남성은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기상을 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로부터 다시 50분이 지나고 남성은 문득 집에 빵봉지를 열어놓고 나온 게 생각이 났고요. 다시 집에 전화를 걸게 되죠. 수화기 너머의 아들이 아빠 알았어 묶어둘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는데요. 같은 날 오전 8시 20분 이 맨션 관리인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어디선가 쿵 하는 굉음이 들렸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곧이어 관리인이 이곳저곳 순찰을 시작했고 잠시 후 맨션 놀이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책으로 봐서 10대 소년으로 보였죠. 그 쓰러져 있던 아이는 13살의 혼다 히로키. 불과 10분 전에 아빠와 통화를 한 바로 그 아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고 히로키가 급히 병원으로 인속이 돼요. 하지만 오전 9시 3분 결국 사망 판정을 받고 맙니다. 이 맨션 14층 꼭대기에서 히로키의 가방이 발견되었고요. 유서는 없었지만 여기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13살, 이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년.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나는 엄마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곧 다가올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은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죠. 아니 몇 분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빵봉지 묶어놓겠다고 아빠와 통화를 했던 아들입니다. 유가족은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선 히로키 군은 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오스 시립 황자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밝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소위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죠. 그러니까 유가족은 이렇게 밝은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꼭 찾고 싶었는데요. 가정 간의 불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학교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사건 이후에 유가족의 요청으로 이 황자산 중학교 전교생 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뭘로 나왔냐면 학교 생활엔 문제가 없었음. 오히려 학교 측은 혹시 가정 간의 불화 아니냐 라면서 뭔가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아이가 왜 죽었는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죠. 하지만 유가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으로 이 죽음의 이유라도 알아내기 위해서 11월에 학교 측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새로운 결과가 등장하죠. 학교 교장이 직접 설명하길 히로키 군이 생전 동급생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소위 괴롭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들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이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책임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이 사건은 히로키 사망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2년 7월에 드디어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일본의 대형 방송사인 후지TV, 여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부터였죠. 그게 바로 히로키 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는데요. 살아생전 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내용이 작년 10월에 그 1차 전교생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때 이미 파악이 되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학교와 또 오츠시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해온 거죠. 그때 설문조사 했을 때 아이들의 증언을 좀 들어보니까 히로키가 평소에도 폭력을 당했다라는 증언이 무려 13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화장실에서 맞는 걸 봤어요. 복도에서 배가 걷어차였어요. 끈으로 목을 졸렸어요. 아주 이런 상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 폭언에 대한 제보가 173건, 이 외에도 죽은 벌레를 먹였어요. 얼굴에 낙서를 했어요. 이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이걸 다 유가족한테 숨긴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드디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일본 열도에서는 모두 분노가 치밀었고 학교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죠. 결국 일본의 문부과학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요. 그래서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드러난 실상은 더 참담했습니다. 우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총 3명이었습니다. 키무라 다카시로로, 코바미 켄지, 그리고 야마다 코야. 여기에 더해서 2명 정도가 추가로 더 가담한 게 드러나죠. 그 학폭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2011년 9월 8일.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회 줄다리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히로키한테 헤드락을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건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난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헤드락을 거는 바람에 히로키가 숨도 못 쉬고 막 발버둥 치면서 결국에 쓰러지고 말아요. 이걸 보던 가해자들은 히로키한테 막 깔깔대고 비웃었고요. 이후로 매일 쉬는 시간마다 히로키를 불러서 장난삼아, 아니 장난을 넘은 헤드락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 당사자인 히로키는 이때는 그렇게 크게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구끼리 장난이려니 라고 적당히 웃어 넘겼던 거죠. 근데 이때 가해자들이 야, 너는 왜 매일 당하는데도 웃냐? 변태냐? 이러면서 욕설을 더 퍼부었고요. 그 정도를 점점 더 올리게 돼요. 한 번은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막 복부를 때렸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맞은 거 억울해? 너도 때려봐 라면서 시비를 걸죠. 히로키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때려봤자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괴롭힘이 점점 더 집요해집니다. 히로키가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꼭 써야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가해자들이 안경을 훔쳐서 어디에다가 숨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히로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학폭은 계속됩니다.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요. 얼굴에 낙서를 하고 또 장난삼아 여학생 한 명을 정하더니 쟤한테 가서 가짜로 고백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심심풀이 땅콩으로 데리고 논 거예요. 심지어 이런 수치심을 주는 폭력 행위는 반 학생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뤄졌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저지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괴롭힘이 이어진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히로키는 결국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괴로움을 토로해요. 그때 했던 말은 나 그냥 어둡고 조용한 산속에 가서 죽고 싶어. 아주 힘겨운 고백이었죠. 하지만 이때 히로키가 친구한테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텐데요. 친구 또한 뭐 힘든 일이 있었냐?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히로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8일 전인 10월 3일입니다. 이날은 가해자들이 히로키를 상대로 말타기 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먹으로 이렇게 앞면을 때리기도 해요. 히로키가 제발 그만하라고 막 애원했지만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히로키 얼굴에 상처와 멍이 가득했고 결국 양호실에 가게 되는데 이 가해자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거기에 동행하게 되죠. 양호 선생님이 히로키 보고 너무 놀래서 같이 온 그 친구들한테, 가해자들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요. 근데 이때 진짜 대박인 게 가해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때렸어요. 와, 이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 아닌가요, 지금? 다행히 양호 선생님이 이 심각성을 깨닫고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개입해서 좀 정리되나 싶었지만 그날 오후 담임은 히로키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히로키는 말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나 봐요. 그냥 제 손이 얼굴에 닿은 겁니다. 저 때문에 생긴 상처예요 라고 둘러대요. 이걸 담임이 그냥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별일 아닌 걸로 치부를 했고요. 가해자들은 그 어떤 벌도 받지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증언 역시 히로키가 사망을 한 후에 담임의 진술만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였죠. 가해자들이 이 히로키에게 저지른 악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살 연습이라는 아주 기괴한 악행인데요. 가해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창틀 밖으로 몸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내미는 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히로키한테 야, 너도 자살 연습해야지 하면서 자기들을 따라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로키가 결국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했죠. 어쩌면 이 강요된 연습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0월 7일, 폭력의 가해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주범 2명을 포함한 반 학생, 남학생 10명 정도가 화장실에서 히로키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히로키야 죽어라, 죽어 제발, 히로키 애비도 죽어. 이렇게 심심풀이로 폭행을 일삼게 돼요. 사건이 있기 3일 전에는 가해자들이 아주 대범하게 히로키 집에 직접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히로키 친한 친구예요. 이러고 가서는 히로키 방 안에 가요. 그리고 히로키를 방 안에서 내쫓고 10초를 세라고 하더니 그 사이에 지갑을 훔치고 방 안의 물건들을 마구 어지럽혔죠. 얼마 후에 이제 히로키가 지갑이 사라진 걸 알고 가해자들에게 어디냐라고 물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참고로 히로키가 사망한 후에 그 지갑은 방 안의 책상과 벽 틈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져서 숨겨져 있었던 걸 아버지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약 2달에 걸쳐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괴롭힘을 당했던 히로키. 결국 자택 14층 꼭대기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서 고통스러웠던 이 어린 삶을 마감합니다. 아니 도대체 가해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굴었던 걸까요? 대개 학폭 사건이 그렇듯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한 주간지의 취재에 의하면 그나마 발단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긴 했는데요. 여기엔 한 여학생이 등장하죠. 그 가해자 중 한 명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심코 이렇게 말해요. 히로키 역겨워. 소녀와 히로키 사이에는 뭐 다툼이나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조차 짜증난다고 내뱉은 이 한마디 때문에 가해자들의 괴롭힘에 불을 지폈다는 게 이 학교 동급생들의 증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괴롭힘은요, 1차 설문조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죠. 그리고 그때 가해자들도 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해자가 그 답변에 뭐라고 썼는지 이게 공개가 되는데, 죽여줘서 고마워. 난 네가 죽었다고 들어서 너무 기뻐. 이게 13살 아이들이 할 말일까요? 이런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죠. 담임 선생님은 뭐 했습니까? 그는 히로키가 죽은 이후에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죄도 없이 그냥 숨어버렸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사건이 알려지고 막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교장이 나와서 변명을 합니다. 왜 당신 교장이 설문조사 그 결과를 알리지 않았냐라는 데 대해서 아니 여러분, 가해자 애들한테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지매가 아니라 그냥 뭐 애들끼리 싸움 아닌가요? 라는 생각 없는 답변을 내놓게 되죠. 여기에 다들 비난을 이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학교는 분명 교내 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묵인했냐? 이에 대해 관련 증언자들은 모두 한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소위 있는 집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해자 중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키무라 다카시로로, 그의 어머니는 해당 중학교의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었고요. 또 전체 오츠시의 여성단체 연합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설계회사의 대표였고요. 게다가 코바마 켄지, 그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에 어머니는 간호전문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특히 이 어머니는요, 사건 이후에 자신의 블로그에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학교와 경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예요.
그녀는 오츠시에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과도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다 코야의 어머니 또한 학부모 모임의 임원직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일까요? 학교 측의 반응도 충격적이지만 경찰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족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경찰서에 3번에 걸쳐서 피해 신고를 계속 제출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피해자 본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사건으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어요. 라는 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가족한테 언제, 누가, 어디에서 괴롭힘을 했고 목격자가 있는지를 밝혀오라는 자기들이 할 일을 유가족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지TV에서 이 방송이 나가고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그제서야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했죠. 너무 얄미워요, 정말. 2012년 7월, 히로키 군의 아버지는 가해자 3명에 대해서 폭행, 공갈, 강요, 절도, 협박, 기물손해라는 죄목으로 형사고발합니다. 이때 가해자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니 그게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같이 논 것뿐이었다니까요? 라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정해버려요. 2012년 12월 드디어 경찰이 주요 가해자 3명 중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나머지 1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13살이었기 때문에 아동 상담소로 넘겨지게 되죠.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2014년 3월입니다. 일본 가정법원은 가해자 3명 중 2명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서 유가족에게 3,70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봤을 때 작은 승리를 이룬 거겠죠. 여기에 더해서요, 유가족이 오츠시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왜냐면 자신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책임을 문 거죠. 교육부도 같이 설문조사 은폐했고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나고 나서 2021년에 이 오츠시가 유가족한테 40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당시에 교장과 담임 또한 징계를 받아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일명 왕따 방지 대책 추진법이라는 게 국회에 제출됩니다. 시가 현 자체적으로도 왕따 방지 조례안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야만 법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자, 그러면 법이 제정되고 상황이 좀 나아졌나 했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에서 학폭은 꽤 큰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이에요. 2021년 이지메 건수가 61만 5천 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학교 폭력.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또래로부터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서 폭행을 당했다는 그 기억은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으로 남겠죠. 그런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또 가해자들에게는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